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돌발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 발표가 상당 부분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작성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돌발 사태 때문에 제 이 그림들이 전혀 무용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향후 국면이 상당 부분 좋은 쪽으로 전개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또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일단 먼저 압축적으로 일단 발표를 좀 드리고요. 이후에 사회자분께서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토론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 한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일궈내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목표가 있다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태도가 좀 필요할까, 자세가 필요할까 고민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분단 역사상 남북미가 이렇게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어떤 비핵화 평화체제의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본 역사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냉전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미일 또는 북중러라는 아주 대립구도가 긴 세월을 지배해 왔는데, 이 남북미 삼각 채널이 만들어진 것을 상당히 우리는 소중하게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남북미 삼각 체제가 나름대로 잘 가동됨에 따라서 주변국,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등이 이 한반도가 일궈내는 평화에 상당히 편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윈윈하는 게임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영원히 남북미한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계속 가져가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과정까지는 이 삼각구도를 적절하게 아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이번 1년에 이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의 행보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은 주로 한국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길잡이 역할론, 이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어떤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도 얻어내고 또 북한으로부터의 신뢰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양쪽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를 결속시킬 수 있는 이런 중재 외교를 지속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번에 달라진 모습들은 정상끼리의 얘기들이 보다 강화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아래로부터 실무적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올라오던 방식에서 정상끼리 바로바로 소통을 하고 신속하게 실무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을 바로바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이런 구조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탑다운 방식의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또 이 탑다운 방식이 갖는 부분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합의는 하지만 이것이 실무적으로 내려가서 처리되는 과정들은 상당 부분 또 많은 과다한 또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남북미가 좀 더 현안의 실무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가동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의 이제 이런 행보가 나왔던 북한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또 해석이 나왔는데, 제가 다 소개시키지 않아도 아마 다 대부분의 그런 견해들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단순히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차원에서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여러 일련의 행보를 본다면은 그 행보 속에서는 굉장히 긴 안목에 있어서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북미 간에는 충분히 빅딜의 가능성도 있고, 그 빅딜 안에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큰 교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1년의 행보만 잠깐 살펴보면요, 2012년에 본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정상 국가로서 갈 것이냐라는 아마 국가 전략의 부분에서 수립을 하고자 노력을 했을 거로 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여러 행보들이 보여지는데요. 2003년에 잘 아다시피 병진 노선을 제창을 했고요. 핵보유국과 관련된 지휘도 법령을 제정하고 전략군도 창설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략군은 핵미사일을 주로 담당하는 군이죠. 4군종이 창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여름에 들어가서 국방기술 현대화 4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이어지는 1년에 3년 동안의 고도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일종의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핵실험도 역시 병행을 했죠.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2016년에 되면은 제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열면서 전략적 지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에 바로 전략국가를 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보이라는 것은 단순히 임균변적으로 그냥 핵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국가 전략을 수립한 속에서 나름대로의 행보를 갖고 왔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여튼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매체의 담론이라는 부분들은 발표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북한은 그래서 이런 행보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 자신이 정상국가화되는 소위 말해서 경제 발전을 한쪽에서 취하면서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맺는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구도는 그런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행보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미 구도를 적절하게 북한도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난 북중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처럼 보이는 이런 일련의 정상회담 구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행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와 또는 체제 안전 보장을 잘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구도로 계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보도 그리고 그 관련된 회담의 내용들이 조금씩 소개되어 왔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취소가 됐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도를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면 새로운 대안의 의미로 이제 그 북한에서는 보도를 했는데요. 적정하게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선 비핵화와 후 보상이라는 거칠지만 이 구도를 원했던 미국과 그 다음에 그 비핵화를 하겠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 체제 보장과 관련된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미국의 안이 상당 부분 절충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절충안을 제가 아마 그 추론을 해본다면은 중대한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일정 수준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미국이 상응하게 해줘야 되는 또는 국제사회가 상응하게 해줘야 되는 나름대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된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구도를 아마 절충안으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좀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요, 제가 이건 취소 전에 아마 제가 설정한 것이라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7월에 해놨네요. 예, 좀 이르긴 하지만 시기가 뒤로 좀 미뤄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정상회담이 만약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또는 이루어진다면 아마 일괄 타결이라는 타결 방식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행하냐의 문제의 측면에서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충안이 아마 합의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보통 비핵화 방법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속도도 정하고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아마 관건일 텐데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서 조율되는 얘기들은 속도와 빠른 속도와 체계적인 그리고 완벽한 검증이라는 것에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북한 역시도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역시 그 속도에 맞게 신속하게 받는 구도를 아마 상당히 조율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구도가 만약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그런 구도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실행 로드맵 차원에서는 여러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형 1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비핵화가 일정 부분 중대한 선제적 조치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군사적 위협과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이 순차적 또는 거의 동시적으로 가는 이런 개념이 아마 이번에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이런 구도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평화 체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정형화된 형태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로 판문점 선언 이후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종전 선언, 평화협정이라는 큰 구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도인데 사실 판문점 선언은 거의 준 종전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당 부분 적대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서로 군사적 신뢰 조치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얘기가 기본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만약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불가침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향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준종전선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면은 바로 그것을 총결하는 어떤 개념이 될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행 방법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를 아마 평화협정이라는 구도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화협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북한도 어느 정도 동의한 바지만 큰 기본협정이라는 엄브렐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북 미중이 합의를 하고 그 안에 부속협정 형태로 남북이 맺고 또 하나는 북미가 부속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갖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갖는 애매한 내용적 또는 형식적인 좀 중복성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지면서 이 두 기능이 충분히 평화정착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 실제 판문점 선언과 북미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준종전선언에 가까운데 또다시 정전선언을 하는 것이 선언적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적 차이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한 평화협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에 담았던 내용들을 또 중복적으로 또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중복성을 좀 해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남북 관계상에서 기본협정을 맺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고 통일부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본협정이 체결된다고 할 경우에는 남북 간의 기본협정이 체결된다고 할 때는 과연 평화협정에 담겨질 수 있는 남북의 어떤 부속협정 내용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실제 문안 작업을 한번 가상을 해서 해보면은 사실상 너무나 중복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남북 기본협정이 사실상 평화협정의 하위 개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중복성을 제거하면서 좀 더 평화협정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때, 그 다음에 평화협정에 중국이 참여할 때 실제 문안을 작성해 보면은 중국은 한두 문장 이외에는 거의 쓸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적대 행위를 자신이 이제 철회하고 평화적 행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행동의 준칙을 자신이 뭔가 중국을 주어로 해서 뭔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다 들어가는 문제가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도 아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제안하는 것은 꼭 이 방법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이라는 이름 아래 종전선언적 내용도 들어가고 불가침과 적대행위 철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또 비핵화, 평화협정, 관계정상화를 동시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가고 또 종전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을 어떻게 과도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평화협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평화선언적 개념이 들어간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평화선언에는 남북 미중이 들어가도 중국의 역할이 나름대로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평화협정에 또다시 중국이 들어갔을 때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엄브렐러를 제거하고 평화협정에서는 엄브렐러를 제거하고 남북의 평화협정과 북미의 평화협정을 1차 협정, 2차 협정으로 동시에 맺는 방법이 있고 또는 1차적으로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나서 2차적으로 북미의 평화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갖는 위상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종전선언이 갖는 매력은 뭐냐면
종전이란 워딩이 갖는 강렬함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을 유지해 오면서 종전이 됐다라는 선언을 한다는 것이 갖는 그 강렬함이 나름대로 우리가 분단을 인식하는 것들을 좀 더 벗어나서 새롭게 종전 이후의 그러니까 종전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프레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종전이란 말 자체가 갖는 부분도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꼭 평화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평화선언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같이 담겨지면은 평화협정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이 평화선언이 갖는 의미는 종전선언과 잠정협정을 같이 결합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잠정협정은 북한이 예전에 한번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부분에서는 큰 거부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실행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비핵화,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부분들은 북미의 타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길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실행하는 과정들은 다양한 소다자적인 것들이 작동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의 플랫폼 형태로 받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작업들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구성의 작업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책임 공동체를 이런 합의와 실행의 동북아 평화협력의 플랫폼을 소위 말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어떤 그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럽의 안보협력기구와 같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일궈내는 안보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일단 짧게 요 발표를 드리고요.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최근에 지금 돌발 사태 발생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